네, 민주당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업무 보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언제라도 뭐 오늘 회의 도중에라도 업무 보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국정조사입니까? 여기 청문회도 아닙니다. 이러한 위법적인 증인 채택 강행과 또는 출석 전원 강요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정말 갑질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뭐 위원장이는 발언도 안 하겠지만 박찬대 대표님 지금 의원 발언권을 줘놓고 이렇게 중간에 또 말씀하시는 것도 뭡니까? 예?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 협치입니까? 말씀 예?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예? 그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 의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자, 민주당 강민국 아버지는 의원 그렇게 마이크 가르쳐요? 꺼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요. 민주당 아버지는. 아니 본인이라 잘하세요. 뭔 사태리지 누가 사태리 한단 말이야. 삿대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제 반말까지 하시네. 자,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님. 예,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네, 날씨도 더운데 오늘 있었던 국회 운영에서 또다시 이렇게 국민을 좀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허주현 변호사님,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방금 보신 장면은 22대 국회 출범 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여한 그 모습을 보신 건데요. 이번 운영위는 지난달 21일에 이 국민의힘이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진 인원들을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한 증인으로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서 열리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없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간사, 여당 간사도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미처 업무 현황에 관한 사전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야당 측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업무 현황 자료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느냐. 예. 이거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항의를 하니까 여당 측에서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방금 저렇게 보신 것처럼 날선 비판들이 오간 건데요. 예.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갑질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오늘 회의가 무슨 국정감사도 아니고 국정조사도 아니고 청문회도 아닌데 일정도 미리 일방적으로 잡아놓고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면서 무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 강민구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을 좀 비꼬는 발언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흐르게 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어디서 삿대질을 하냐 본인이나 잘하시라라고 하면서 한동안 고성이 오가다가요. 여당 배준영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다시 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님, 민주당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냐 이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민주당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 네. 저 강민국 예.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영남목, 그러니까 대구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강민국 최고위원을 임명했을 때 강 최고위원이 90도 각도로 좀 절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실 굉장히 큰 파장이 일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나중에 영남 뭐 유림의 어떤 예의다 뭐 이렇게 해명도 했지만 그것을 또 딱 비꼬아서 운영위에서 지금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는 끝에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항의 소리가 나오자 민주당 아버지 운운하면서 그때 그 장면을 다시 상기시킨 겁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고 잘잘못이 어디에 있느냐는 뭐 보는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또 각 정당마다 해석이 자유겠지만 이종근 평론가가 볼 때 오늘 운영위의 이 첫날부터 고성이 오가고 민주당 아버지 얘기를 꺼낸 분도 있고 거기에 맞서서 또 고성이 오가고 이런 흐름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일단 양쪽 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 그러니까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게 일단은 야당은 어느 정도 왜냐하면 또 182석이 넘는 192석이 넘는 야당이니까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적고 들어갈 부분 적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야당도 뭐가 문제냐면 이겁니다. 그 전에 일단 여야 간사가 제대로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열리기부터 했잖아요. 그럼 사실 여야 간사부터 선임을 하고 일정 또 협의하고 하면
하면서 이 지금 대통령 참모들에 대해서 따진 거 따져야 되는데 여당이 지금 출석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그냥 윽박 지르기부터 시작하니까 또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고 하는데 또 저렇게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사실 가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처음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야당은 일단 간사 협의부터 간사 선임됐으니까 이제 간사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테고 또 여당도 민주당의 아버지 뭐 이런 표현으로 야당을 자극하는 거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운영위는 이 대통령실에 대한 일종의 상임위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인 정진석 오선 의원까지 지낸 분이죠.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정진석 실장이 참석을 했는데 국회 다선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정무장관직을 신설하여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으로 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사실 오늘 첫 국회 운영에 대한 이제 야당의 공격이 굉장히 매서울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고 여기에 맞서서 용산 대통령실도 저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맞받아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딱 운영위가 시작되는 거 보니까 정진석 실장이 그래도 역시 다선 의원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예상을 아까 앵커 말씀하셨듯이 예상을 오늘 정말 많이 부딪히겠다 엄청 시끄러울 했어요. 거다. 또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사실 비대위원장 시절에 정말 챙챙챙챙거리면서 야당과 싸웠거든요. 전면에 나서서 워딩들도 셌고 그렇기 때문에 정선 비서실장이 또 작심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쏟아내지 않을까. 하필이면 그 전날 일요일 날 당정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정선 비서실장이 조금 목소리를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협치를 하지 않고 막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더 별렀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정석 비서실장 굉장히 차분하게 시작부터 아이고 저 원래 증인 출석이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업무 보고서를 갖고 오지 않았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로라도 업무 보고서를 만들어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따가운 어떤 부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로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부딪혔었잖아요. 왜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싸웠죠. 지역구에서 그리고 박수현 의원한테 뺏겼잖아요. 근데 박수현 의원도 정중하게 또 비서실장을 대했어요. 같은 지역구에서 승부를 건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전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런 자세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국회를 존중하고 또 자신들의 그런 기반 하에서 자신들이 할 얘기는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로부터 첫날부터 어쨌든 비서실과 참모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비서실장에 대한 그 평가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을 지르고 막 싸우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말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차분하게 국회를 운영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은 누구에게 점수를 더 줄까? 너무 답은 명확하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고성 지르고 좀 자극하는 그런 의원들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공안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이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이겨보질 못해서 우리 축구만 만나면은 두려움에 떠는 것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뜻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아무리 공한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됩니다. 당의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에 협박과 네거티브, 분열적 언사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뒤늦게 나선 후보는 물론 덧셈의 정치를 외치던 후보 등
모든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배신 운운하며 약속한 듯 인신공격성 공세를 펼칩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한 대통령 탈당을 입에 올리는가 하면 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공포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여러 후보들이 등장을 했고 그 후보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다 보니까 신조어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정은 평론가님, 공안증이 저런 의미가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공안증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건데 예. 원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두려워하는 거 보고 공한증, 한국할 때 한자 이렇게 예. 해서 쓴 거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성이 한씨니까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똑같은 그 한씨를 써가지고 예. 한동훈 후보를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다른 후보들 예. 이런 의미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성이 한국할 때 그 한자인 거예요. 예. 한자로 봐도 공안증의 똑같죠. 한자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공안증의 의미가 생겼고 그 밖에도 여러 신조어가 이번에 나타났는데 첫째가 절윤. 절윤이 뭐냐면 윤 대통령과 관계를 끊었다라는 의미로 끊을 쓰이는 절자 거. 써가지고. 예, 그 끊을 예. 절자. 거기다 또 창윤. 윤석열 정권을 함께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조어가 뭐냐면 업윤. 업그레이드된 윤석열. 이런 식의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총 4개가 제시가 됐거든요. 4개 중에 3개는 대통령 관련된 신조어고 예. 1개가 한동훈 후보 관련 신조어입니다. 근데 저 공안증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캠프에서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안증이다 이렇게 먼저 표현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 이 공안증 발언에 즉각 맞대응했는데 이 공안증 발언이 나온 어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공안증 맞다.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길도 제대로 모르는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두렵다. 즉 다른 의미의 공안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한 후보 캠프를 지원 사격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도 정면 반박에 나서는데 같은 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내비게이션 좀 찍어보자는 국민들 요청에도 백두 대간 지도만 고집하며 헤매다가 진창에 빠지는 운전사들보다 국민과 당원이 지목하는 길로 함께 갈 줄 아는 운전사가 필요하다. 누구의 말과 달리 이미 국민의 눈에는 초보 운전자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두려워한다. 그게 아니다. 한동훈 후보가 엉뚱한 곳으로 이 대한민국 또 국민의힘을 이끌고 갈까 두렵다. 그래서 공안증이다. 그게 아니다. 지금에 있는 대통령과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제대로 된 지도를 따라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전부 말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은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니까 예. 분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은 민심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민심을 따르고 있다 이 뜻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다른 후보들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원희룡 지금 이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안증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잘못 켜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왜냐하면 정치 초보고 어쨌든 총선에 패배한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예.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이 당선돼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캠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이용만 하는 거예요. 예. 분석과 해석이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꼭 그러면 민심대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약간 저는 의문이 있는 건데 물론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높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예. 다만 이게 80%의 당심 그리고 20%의 민심인데 당심에서 과연 여론조사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거냐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비윤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예. 비윤이다. 이걸 어필하면서 당심을 끌어모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공안증에서 이제는 내비게이션까지 막 신조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들어보니까 이 배현진 의원은 사실 윤 대통령과 좀 가깝지 않았었나요? 일종의 그러니까 윤심의 대변인이었던 분인데 네네. 이분이 이제는 갈아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갈아탔다기보단 예. 지금 분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총선에 당선된 분 중에 비윤을 모토로 당선된 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 예. 전부 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시작을 했고 그때는 비윤, 친윤 이런 어떤 그 이 프레임이 없었습니다. 총선 때까지는. 총선 때까지는 그래서 당선자들이야 다 뭐 배현진 의원의 버금가게 또는 못지않게 서로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배현진 의원만이 아니라 가장 저는 눈길을 끄는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주진우 의원이야말로 대통령의 복심이다. 법률비서관 출신의 검찰 후배 라인,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의 핵심, 뭐 그 후배고, 뭐 이런 사람이 지금 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지금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주진우마저도 뭐 이런 주진우 얘기가 너마저도. 마저도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렇죠. 그런데 일단 주진우 의원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겠다. 지금 큰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정부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도 예.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이 그대로 좀 이렇게 먹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돕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뭐 이렇게 각이 세워지는 건 예. 맞지만 그러나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뭐 다 용광로처럼 녹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동지가 영원한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배현진, 없습니다. 주진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네. 한동훈 호로 갈아타는 것도 나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게 맞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맞다는 건 뭐예요? 윤리적으로 맞다 뭐 이런 윤리적이든 얘기인가요? 아니면 정치도의적으로? 정치도의적이나 윤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사실은 좀 지조를 가지고 한 길을 가는 게 좋죠. 근데 지금까지 정치 상황을 보면 정말 끊임없이 한 길만을 가는 분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어느 쪽을 밀었다가 또 다른 때는 다른 쪽을 밀었다가 또 뒤에 뒤통수를 치거나 이런 일이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정치 현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동지가 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늘 그렇게 본인의 생존 본능을 발휘해 왔던 것,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동지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정치 세상에서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갔다 이런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지금 후보 쪽에 가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한동훈 후보를 떠날 수 있다는 아니 뜻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분들이 반드시 떠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알겠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정치인들은 특히나 잘 새겨드려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정강재 대변인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 우리 MBN 출신이라 이 중국에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와서 그런지 이 중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공안증이란 말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공안증이 낳은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4명의 후보들 가운데 원희룡, 나경원 후보도 이 공안증이라는 말에 직접 참전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공포는 진짜 공포입니다. 한동훈 후보 혼자 갑자기 화물차와 야당의 장갑차가 폭주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속에서 스포츠카 혼자 복잡하고 엉켜있는 고속도로 그것도 초보 운전자가 스포츠카 혼자 몰 수 없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를 바로 가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당대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파탄단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신뢰관계뿐만 공안증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걱정되는 거죠. 한동훈 걱정된다. 우리 뭐 그러면 우한증이라 그래야 됩니까? 한우려. 그래야 됩니까? 네, 이렇게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고 이에 맞서 이 한동훈 후보도 뭔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에 배신이란 말 많이 안 쓰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뭐 지금 언론계 생활하면서 너는 나를 배신했어 이런 말 쓰세요? 많이 안 쓰시죠? 많이 생경한 말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요? 예.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대표는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학폭의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학폭의 가해자가 된 것 같다. 안타깝다.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얘기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학폭의 피해자. 나경원 전 대표가 학폭의 피해자였던 적이 있던가요? 2023년 3월 얘기예요. 그때 이 바로 직전 전당대회였지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예. 고령화위원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예. 부위원장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전대에 출마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맞아요. 저 여론조사도 꽤 높게 나왔어요 그때. 그런데 당시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던 후보가 한 사람 있죠. 김기현 후보. 굉장히 밀렸습니다. 처음 시작에 제가 기억해 한 5% 내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김장연대라는 말 기억하세요? 그럼요. 장재원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하고 마치 함께 이제 연대해서 김기현 후보를 전당대회 대표로 만든다. 이런 김장연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포지티브 하잖아요. 네거티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강제로 어쨌든 출마를 못하게 됐어요. 나경원 의원이. 어떤 거? 연판장이 돌려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연판장을 또 주도한 사람이 아까 배현진 의원이네요. 생각해봤더니 두루두루 이렇게 딱 엮입니다. 어쨌든 연판장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자였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 동정 여론도 많았고 그 피해자였던 그럼 나경원 의원, 그 나경원 의원이 도리어 지금은 비윤을 자신을 몰아붙인다. 이 얘기가 가해자처럼 됐다. 당시에도 비윤 얘기, 반윤 얘기로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혔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피해를 입으셨던 분이 지금은 나한테 반윤, 비윤으로 이야기하신다. 가해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죠. 당시에는 동료 의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내지는 뭐라 해야 돼요? 이 괴롭힘을 당했던 나경원 의원이 지금은 본인이 다른 후보들과 함께 한동훈 후보를 한 명을 특정으로 찍어서 공격한다. 공격한다. 예. 그 당시 학폭과 지금의 학폭은 뒤에 이게 계획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총대장 뭐라고 해야 되는가? 그 우두머리 뭐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저는 사실 모든 학폭은 다 나쁩니다. 어떤 학폭도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기획을 했다 그건 조금 뭐랄까요. 물론 그 당시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일방적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사실 피해자였죠 당시에. 똑같이 안철수, 나경원 둘 다 학폭의 피해자였고요. 근데 지금과 유사한 점도 많고 또 다른 점도 많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모든 학폭은 나쁘다. 이종훈 평론가님이 뭔가 시원하게 말을 하고 싶으신데 말을 아끼시는 것처럼 들려요. 알겠습니다. 자, 이 학폭의 피해자였던 나경원 의원이 학폭의 가해자가 됐다라고 하는 한동훈 후보의 말에 나경원 후보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 추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계파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정치하면서 계파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윤심파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하나의 줄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지금 잠재적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학폭의 가해자가 됐다라고 비판을 했고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가 공격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칠 생각입니다. 혹시 당명이 개정된다면 이름은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희룡 후보처럼 탈당해서 입당하고 그런 다음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한동훈 후보가 진짜 이 소년 장원급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각 후보가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한동훈 후보는 검찰에 있어서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당시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입력하고 있다가 딱 필요할 때 딱딱 꺼내서 상대방의 약점을 딱 찌르는 그런 공격 포인트를 선보이는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나 보죠.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원희룡 지사가 당시 제주지사로 출마를 했을 때 무소속이었어요. 그리고 무소속이었는데 물론 이제 명확하게 무슨 민주당을 간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뉘앙스가 있는 발언을 했다 이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도 현재 상황에서 원희룡 지금 전 장관이 친윤계의 지지를 얻고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은. 그래야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겨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걸 어느 정도는 깨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은 적은 없고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 기사들은 많이 나왔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깨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집중,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하려고 하는 세력을 깨야 돼요. 그러려면 원희룡 전 장관이 예전에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얘기해서 당원들로 하여금 상기시켜서 본인의 지지로 돌아서게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강 2중 1약 이렇게 좀 표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2중이 바로 원희룡, 나경원 후보인데 그래서인지 두 후보 간의 연대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원희룡 나경원 후보 연대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자고요. 그만할까요? 네,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우리가 스스로 꺼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원희룡,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가 힘을 합쳐야 한동훈 후보를 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근거 속에서 논리 속에서 이른바 연대론이 나왔는데 두 후보는 다 잡아떼는군요. 연대가 5글자로 후보 단일화예요. 그냥 연대가 좀 포괄적이고 후보 단일화 하자는 얘기예요. 그 하자는 얘기가 사실 원희룡 후보 측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건 맞아요. 먼저 흘렸어요. 그렇죠. 흘러나오기 시작한 건 맞아요. 정확하게 후보 단일화 하자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얘기는 뭐냐면 나경원 후보가 3위라는 얘기거든요. 이 프레임 자체를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2위니까 우리가 유리하니까 3위인 당신과 후보 단일화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있는 제도에서는 나머지 후보 1위, 2위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중간에 단일화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끝까지 가서 차라리 내가 2위를 하면 당연히 3, 4위가 나한테 줄 거고 3위를 하면 그만큼의 지분만큼 약속을 받고 이제 이 지지를 표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일화 이야기는 조금 더 프레임, 그러니까 내가 좀 앞서고 있다라는 걸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그 프레임이었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흥행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기는 해도 조금 상대적으로 워낙 강력한 후보가 거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심에서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허재 농구 대통령 허재 아들인 허웅 씨가 이 전 연인과 사생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진실 공방이 번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어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농구 선수 허웅 씨가 지난달 26일 전 여자친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 혐의는 공갈비수 협박,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었는데요. 허웅 씨 측 주장에 따르면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가 허웅 씨와 만나고 있던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연인이 첫 번째 임신을 했을 당시에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그 연인의 의사에 따라서 중절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임신을 하게 됐을 때는 이 결혼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출산 전에 여자친구가 결혼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출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 여자친구가 결국에는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중절 수술을 했고 그 이후부터 이 전 여자친구의 협박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책임 공방, 책임져라, 뭐 3억 원을 요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다가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알려지고 난 뒤에 왜 이 여자친구의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라는 여론의 일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웅 씨 측에서 바로 다음 날 살짝 입장을 바꾸었어요. 전 여자친구가 2차례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2번째 임신했을 때도 시기에 대한 고민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었는데 양가의 소개를 시키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시도, 결혼 준비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허웅 씨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2차례 했는데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 의사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전 여자친구 쪽에선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결혼 의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임신 중절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의 의사가 존중이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차례 수술 모두 허웅 씨가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이 전 여자친구 주장인데요. 특히 첫 번째 수술 당시에는 그때 당시 임신 22주차 정도 됐을 때 이루어졌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아이가 이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술 직후에도 이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강제적인 어떤 성관계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전 여자친구 주장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로 2번째 임신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한쪽은 이제 결혼 의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신 중절 수술까지 본인 의사대로 한 게 아니라 허웅 씨로부터 약간 강요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하정현 평론가님. 근데 지금 이 허주현 변호사께서 이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혐의를 보니까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 마약 등이에요. 임신과 임신 중절 또 책임 문제, 결혼 얘기는 상관없어요, 이거랑.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혐의가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이제 홍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 상대편 그 여성 측에서 나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여자친구 측에서 3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폭력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3억 원은 왜 3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임신 중절 뭐 등등 이런 수술의 대가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생활 폭로와 3억 원 요구를 이제 나란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근데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3억 원은 허웅 씨 측에서 먼저 나한테 제시한 금액이다. 그 임신 중절 수술 관련해서 허웅 씨 측에서 먼저 나한테 그 돈을 제시를 했는데 나는 거부했다. 또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억 요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웅 씨 측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나를 스토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 허웅 씨가 나를 스토킹했다. 그래서 한때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게 됐다. 이렇게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여자친구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는 돈 뭐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허웅 씨 측에서 사생활을 막 터뜨리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한번 준 적 있어? 야, 네가 나 때렸잖아. 아니야? 엄마, 너 지금 중요하다며. 똑바로 말이 안 들리거든?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같잖아. 니네 엄마랑 똑같이 아니야? 네가 나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졌고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나 병원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권 잡지 말라고 네가 나 낙태 시켰고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냥 회식이나. 뭐 아니 나는 갑자기 너가 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제3자가 개입하긴 참
거시기 합니다. 내용이 근데 그렇죠. 이게 계속 공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웅 씨는 지금 소속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수사 결과가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더 이상 입장은 내지 않겠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당분간은 특별히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침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웅 씨 쪽에서는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입장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수사 대상에는 임신 중절과 또는 뭐 책임 문제는 제외돼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뭐 전 여자친구에게 아무래도 불리한 내용이 좀 수사 결과에서 나오면 그때 입장을 내놓겠다. 글쎄요, 이건 좀 다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허웅 씨가 이제 이번 사태에 연루되면서 또 사과를 했어요. 누구에게 무슨 사과를 한 건가요? 앞서 허웅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이 이 고소 사실을 공개하면서 제2의 이선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밀행적인 수사를 부탁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고 이선균 사망 언급에 비난 여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이 입장문을 보고 굳이 사안 자체가 유사하지 않은데 고인을 언급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성균 씨를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렇죠. 이 허웅 선수가 피내사자 신분의 조사 대상자도 아니고 스스로 사안 자체를 공개한 만큼 고 이선균 씨 사건과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굳이 고 이선균 씨를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당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허웅 선수가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인데 본 사건과 무관함에도 불필요하게 언급된 고 이선균님 및 유족, 팬 소속사에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쨌든 허웅 씨는 뭐 관련된 CF라든지 광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사라지면서 뭐 본인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빨리 이 진실 공방이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윤경필 의원님, 사실 이렇게 슈퍼스타들이 이런 거에 연루되면 뭐 본인들도 굉장한 상처를 입지만 이 팬들 아끼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했던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이 커요. 그렇죠. 팬덤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팬들이 뭐 유명 스포츠 선수든 배우들한테 애정 굉장히 큰데 더구나 허웅 씨의 경우에는 일단 아버지도 유명한 농구 선수였고 또 외모가 출중하고 연봉도 6, 7억으로 알려져서 많은 여성들이 신랑감 혹은 사위감으로 점 찍어뒀던 그리고 굉장히 밝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인기도 높았는데 근데 이 스캔들이 뭐 다른 스캔들도 아니고 낙태, 폭력 이렇게 뭐 나가다 마약, 보니까 스토킹 뭐, 최근에 어떤 밝혀진 자료를 보았더니 허웅 선수에 관련돼서 여성들 팬들이 한 40%에서 50% 정도로 관심이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팬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허웅 씨도 뭐 사과를 하셨다고는 하나 상대방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를 해주셔야 조금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진실 공방은 진실 공방대로 벌이되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 공인으로서 제대로 잘 생활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옥소리 내 앞에만 나타나지 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누구 얘기입니까? 네, 박철 씨와 옥소리 씨 얘긴데요. 유명하죠. 네, 옥소리 씨 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90년대 이 아름다운 외모로 그야말로 화장품 제 CF계를 외모가 90년대 드라마 예능 뭐 이런 걸 좋아할 것처럼 보이시는군요. 아니요, 저는 좋아하거든요, 옥소리 씨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옥소리 씨 사실 컴퓨터 미인이라고 불렸던 이 황신혜 씨조차도 내가 유일하게 미모를 인정하는 배우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미모로 유명했고 지금도 무척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90년대 원조 꽃미남 스타로 불리던 배우 박철 씨와 한때 부부 사이였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누가 옥소리 내 앞에만 나타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는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바로 박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 부인을 향해서 이제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걸 짚어보기 전에요. 얼마 전에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박철 씨가 신내림 받았다, 신병 앓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과연 단순한 소문이었을지 아니면 진실은 무엇일지 박철 씨한테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10년 만에 방송 출연이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신내림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학창 시절에 네네. TV를 통해서 뵀거든요. 네네. 아 정말 이 손도 이게 아유 너무 좋다. 뭐가 정력이 좋다. 아 진짜. 운동을 했으니까 아니요. 끈이 정력이 대단합니다. 원래 형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텔레비전, TV를 보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관상하고 수상은 오랫동안 공부했었고 공부하신 거예요? 원래 이런 쪽에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고 항상 그런 내면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예, 저희 MBN의 새 예능 프로그램인 가보자고에 이제 출연한 박철 씨 얘기를 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신내림이 그냥 나온 얘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박철 씨가 연예인이잖아요. 예. 연예인이 보통 뭐 신내림이라든가 무속 관련 이슈가 본인한테 이렇게 번지는 거를 꺼려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 연예인의 이미지가 더 예.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박철 씨가 10년 만에 방송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더 강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는 의외로 딱 출연하자마자 안정환 씨 손금을 본인이 막 봐주겠다고. 안정환 씨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냄새가 나는데 본인이 연기가 뭐 나는데 자청해서 그 예. 어떤 신내림 그 이미지를 본인이 더 강화시킨 거죠. 그러더니 연이어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홍현희 씨 손금도 봐주겠다고 막 그러면서 예. 돈을 100억 이상 벌 것 같다고 본인이 자청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홍현희 씨가 그러면은 박철 씨가 이제는 연예인 할 생각이 없는 건가? 완전히 무속인으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박철 씨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영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신내림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이 나라에서 신내림을 준 무당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얘긴데? 없죠. 신내림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한테. 신내림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를 이 나라에서 신내림을 준 무당이 없어요. 구술한 건데 그건 그냥 구술한 거지 신내림 굿이 아니에요. 이 방송을 나가면 스님이야. 무당 방송을 나가면 무당이 된 거예요.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나의 자신에 대해서. 네, 뭐 손금 정도는 봐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는 뭐 신내림이다, 무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군요. 윤경표님 대단했죠, 인기가. 박철 씨나 뭐 옥소리 씨는 너무 유명한 사건이어서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91년에 텔레비전에는 데뷔를 했지만 예. 87년에 고등학생 때 연극으로 데뷔한 분입니다.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엄청났어요. 우리들의 천국. 맞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별은 내 가슴에. 완전히 뭐 훈남이었어요. 예, 막 해마다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서 인기가 뭐 대단했었고요. 그래서 뭐 많은 팬들도 있었는데 옥소리 씨랑 또 결혼하면서 그때 참 아름다운 커플로도 또 예. 인기가 있었는데 방송에 나오시다가 잠깐 안 보시더니 드디어 이제 무속인이 되시는 것 같아서 인생사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은 무속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자, 오랜만에 저희 MBN 가보자고에 출연했던 박철 씨가 가족사도 털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델 일도 하고. 모델만. 사진만 딱 찍고. 예, 배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의 받는 스트레스를 딸이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아니 이혼 후에 만약에 혼자 키우실 때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친형님이 도와주시고 누나가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애한테 총력전을 했고 그래서 아주 잘 자라줬어요. 딸은 엄마랑 연락하면서 지내는 그럼요. 제 인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연락을 뭐 할 수도 있고 가서 뭐 살아도 되고 상관없어. 내 앞에만 안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만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는 헤어진 전 부인 옥소리 씨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옥소리 씨, 엄마인 옥소리 씨와 딸이 만나는 거는 자기는 관여 안 한다. 그건 뭐 딸의 사생활이니까. 그러나 내가 간통죄로 고소해서 이혼까지 한 전 부인만큼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런 뜻인 거죠?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아이가 이미 성인으로 자란 상태,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예.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앙금도 많이 쌓였었고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 굳이 상대방을 내가 다시 만나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엄마를 만나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 자체는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해명으로 보입니다. 예, 부부의 인연은 끝났지만 딸은 딸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딸이 친엄마를 만나는 거는 뭐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어쩌면 좀 쿨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이 시대에 조금 맞지 않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하정우 평론가님, 따님이 굉장히 예뻐요. 뭐 박철 씨는 아빠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뭐 배우, 연예계 데뷔 얘기도 나옵니까? 네, 지금 이미지 보니까 박철 씨하고 옥소리 씨를 절묘하게 조금씩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박철 씨는 자기 닮았다고 그래요. 네, 박철 씨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제 그 옥소리 씨랑 헤어진 다음에 예. 박철 씨 집안의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총력전으로 달라붙어서 딸을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박철 씨 말은 이제 딸이 정말 잘 컸다라고 하면서 지금 원어민 강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모델로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거의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엄마 옥소리 씨하고도 딸이 예.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저희 MBN 가부작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냈던 박철 씨의 좀 연애 활동을 다시 한번 좀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님도 뭐 본인의 인생 잘 사시기 바라고 옥소리 씨도 뭐 나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배지에서 사라진 김정일, 김일성, 뭘까요? 자, 허주연 변호사님, 자, 배지에서 북한의 두 우상들이 사라졌다고요? 네, 북한 사람들의 가슴 위에 항상 달아야 했던 김정일, 김일성 이 초상 휘장이 사라지고 대신에 자리를 차지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 그제 열렸던 노동당 중앙위 제10차 전원회의 2일차 사진이었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 저 모습이었는데요. 전원회의에 참석한 간부 전원이 왼쪽 가슴 위에 달고 나온 저 배지가요. 초상 휘장은 맞는데요. 모두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달고 있었던 겁니다. 예. 박수미 변호사님, 이 김정은 얼굴이 이 배지에 들어간 게 이번에 처음인가요? 2011년 김정일 사후에 북한 주민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같이 들어간 이른바 쌍쌍 배지를 착용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김정은의 초상휘장은 2012년에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긴 했지만 북한 내부의 착용 모습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선대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이 김정은 초상휘장 사용 시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앞서 김일성 배지가 집권 25년 차 1970년 11월에 제작 보급됐습니다. 이어서 김정일 배지도 50세 생일을 계기로 제작됐다가 집권 12년 차 1992년 2월에 고위 간부가 폐용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일반 주민에게 보급됐는데 김정은 배지는 그보다 10년 앞선 40세 집권 12년 차에 공개된 것입니다. 예. 자, 처음 등장한 김정은 배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초상 배지가 근본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김정은 우상화 동향은 선대 흐리기 일환인 동시에 독자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경제난, 한류 등 외부 사조 유입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높이고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배지 하나 단다고 할아버지, 아버지 다 지워지고 본인이 부각이 돼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당장은 안 하겠죠.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김일성, 김정일의 후광에 살아야 되냐. 할아버지, 아버지 후광을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뭐 단일 독재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독재 체제를 만들어서 북한을 자기 손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요. 예. 사실 이제 지도 체계가 바뀌는 것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 중에 배지도 있지만 모자이크 벽화라 그래서 벽에 붙여놓는 사진들 있잖아요. 보통은 김일성, 김정은 둘만 붙어 있었어요. 조사지인데 거기에 이제 김정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개를 붙이잖아요. 이게 2022년 10월에 연포 온실 농장에서 최초로 확인이 됐는데 그 뒤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 명을 자기 얼굴까지 저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북한은 본인이 통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징적인 게 뭐냐면 지난 4월에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절이라고 불렀었어요. 기억하실 텐데. 근데 이걸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보면 4.13 또는 4월 명절.
봄 명절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태양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은 예. 본인이 태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지우고 할아버지를 지워서라도 본인이 태양이 되고 싶은 욕심이 결국 선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서도 교내 혁명사적관 외벽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또 걸렸습니다. 예. 그 말은 결국 선대 지우기를 통해서 본인이 유일한 통치자라고 하는 부분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지우고 자식이 뭘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북한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모습도 좀 엿보였다고요. 예, 바로 작년에 처음 포착된 것이 스마트폰이지요. 김정은 씨가 예, 예. 김정은 폴더볼 위원장이라고 우리 스마트폰 부릅니다, 최신형 방송에서는. 예. 폴더볼을 쓰고 있고 또 게다가 현송월 씨도 같이 쓰고 있는 장면이 나와서 예. 오 스마트폰을 하고 생각했는데 또 최신폰이에요. 이렇게 예, 접었다 폈다는 이제 거는. 주민들이 쓰는 것이 북한 TV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 북한 조선중앙TV는 24일 날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들의 위생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폴더볼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모습과 예. 이를 사용한 주민들의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현재 그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600만 대, 그러니까 4명, 그러니까 주민 4분 중 1분이 예. 이 폴더볼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굉장히 북한에서는 뭐 혁신적인 일일지 모르지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 1분이 1대씩을 쓰고 있다고 한들 바로 대한민국의 오물을 투척하는 나라에서 사는 주민들이 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스마트폰으로 이건 행복도는 가치 없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너무 1인 우상화되는 그런 데에서보다도 예. 좀 자유롭게 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S사의 그 최신형 정말 첨단 기능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인지 아니면 겉만 저렇게 생기고 실제 뭐 기능은 별로 없는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미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 대통령의 이 후보 교체론 얘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직접 화면 보겠습니다. Joe, our country is being destroyed as you and I sit up here and waste a lot of time on this debate. This shouldn't be a debate. He is the worst president. He just said about me because I said it. But look,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 idea that we're talking about worst presidents, I wasn't joking. Look it up, go online. 159 or 58, don't hold me the exact number, presidential historians, they've had meetings and they voted who's the worst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One through best to worst. They said he was the worst in all of American history. That's a fact.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네, 하정은 평론가님. 이제 화면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좀 버벅대고 약간 이제 말도 좀 끊어지고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난리가 났다면서요? 거의 지금 경악 수준인데 예.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에 미국 대선의 첫 번째 TV 토론이 열린 거예요. 미국 대선의 TV 토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거의 역대급 완승 완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거의 완승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말을 이렇게 막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눈빛도 뭔가 좀 강하지 않은 듯한 방황하는 듯한 눈빛. 예. 그런 게 나타나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영국에서도 파이낸셜 타임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쳐야 하는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너무 노쇠해 보였다. 예. 물러서는 것이 품위가 있다. 이런 보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지층, 아끼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지만 또 냉정하게 보면 이대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여론이 미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든을 지지하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 말고도 있나 보죠? 뭐 주변에서 예. 바이든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지지자들도 있고 후원자들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도 이 빨리 한계를 인정하고 사퇴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 어린 시절부터 펜실베니아에서 같이 이웃 친구로 지냈고 또 모친끼리도 친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후원자이기도 한데 예. 제이 파란이라는 분이 이 대선 TV 토론 바로 다음 날 미국 CNN 방송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제목부터가 조에게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동안 마음 넓고 주경 감각도 좋고 성과들도 많았다. 다 좋았다. 그렇지만 이제 다도 당신도 서로 똑같이 노인이다. 몸이 이전처럼 협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 지경이다. 특히 이 토론장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멍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늙고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고 발언도 두서없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냉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선 후보에 이제 그만 물러나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뉴욕타임스 대표 칼럼니스트이자 바이든 대통령 절친인 분도 있습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눈물의 칼럼을 썼습니다. 조 바이든 대선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윤경 평론가님, 실제로 이 1차 TV 토론 끝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19%? 그거 확 낮아졌어요. 엄청 낮아진 예. 거죠. 미국 방송사 CBS가 토론 이후 이틀 동안에 미국 유권자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 안 된다라는 응답 72%고요. 예. 그다음에 출마해야 된다는 28%라는 응답을 아주 압도했습니다. 거의 뭐 3배 가까이 되는 셈이고요. 2월 같은 기간 조사 때는 출마 반대가 63%, 찬성이 37%를 예. 비교하면 엄청나게 민심이 내려간 거죠. 아마도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의 인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에서는 굉장히 호감도가 당을 초월해서 많았는데 예. 이번에 너무 쉰 목소리라든가 더듬는다는 모습을 보고 역시 노인이구나라고 해서 아무리 100세 시대에도 예. 82세라는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저도 미국 국민은 아니고 투표권도 없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극 배우만 등장보다 퇴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라의 지도자는 등장보다 퇴장에 좀 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면 사랑하는 유권자 혹은 지지자들 위해서도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긴급 가족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번 대선에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speak as smoothly as I used to.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I know how to tell the truth. I know right from wrong. And I know how to do this job. I know, like millions of Americans know, when you get knocked down, you get back up. 갑자기 TV 토론에는 없던 파이팅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문제가 심상치 않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좌관들도 사태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서 토론 당일 바이든 대통령이 감기에 걸렸다는 해명이 나오자 건강 문제가 또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좌관들이 토론이 늦은 시각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즉, 이 토론이 현지 시각 밤 9시에 시작돼서 90분간 이어졌는데 이 보좌관들은 평소에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대통령 공개 일정이 거의 없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예. 업무에 무리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해명을 뒤집으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4시부터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는 뜻이냐. 예. 오히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고령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비판과 함께 자충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명 교수님. 예. 후보 교체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가족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가기를 바라고 특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시는 분이 부인 되시는 질 바이든 여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더 적극적이에요. 예. 최근에 보통은 이제 그 선거 관련된 옷을 입고 오지 않은데 본인의 원피스가 보트라고 투표하세요. 전부 다 쓰여진 거래요. 가족들은 반대하는데 지금 2명의 후보가 오르고 있잖아요. 미셸 오바마 그리고 해리스 부통리. 이 사람들로 바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